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 수상한 만물 상점 리키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 방송에 함께 해주고 계신 두 분 소개를 그냥 저 짧게 하고 가시죠. 네.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방송 소개를 맨 1부만 하고 네. 저 2부, 3부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독립적으로 사실은 가야 되는데. 네, 자, 저부터 할까요? 네, 네. 네, 저는 1, 2, 3부 모두 다 열심히 출연하고 있는 광 PD 제이크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슬로우 뉴스에서 책상을 닦으며 편집장님한테 혼나다가 더 트와일라이트 라디오에서는 광 PD님한테 혼나고 있는 원장 특급의 노 모뎀입니다. 사람들한테 오해받겠는데.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바로 들어가죠.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 사실 솔직히 살짝 좀 걱정되긴 해요. 왜냐면 워낙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제이기도 하고 네. 많이 다뤘기 때문에 네, 걱정되는데 한번 일단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노모대님하고 제이크님께서 워낙에 뭐 잘 해주시겠지 라는 이런 살짝 아니란 마음으로 일단 쭉 가보겠습니다. 다시 얘기드리지만 저는 외계인지 모릅니다. 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래 자기 자신인 자기 자신 잘 몰라. 외계인이시죠? 지금 어느 배에서 오셨어요? 당신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자, 지금 말씀드렸는데 일단 외계인이에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외계인과의 그 조우, 외계인과의 만남, 이걸 한번 다뤄볼 거예요. 자, 가장 사전적인 그 단어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자면은 외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깥 세계에서 온 어떤 인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찾아보니까 그 한국에서는 외계인이라고 하는데 그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성인, 우주인 이렇게 부른대요. 그리고 저기 뭐야 대만에서도 우주인이라고 그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외성인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외계인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뭐 그쵸, 저기 말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일 거고, 또 이게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말 그대로 바깥 세계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만약 화성인이다라고 하면 지구인이 외계인이죠.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딱 정리하자면 저희는 지금 지구에 살고 있고,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지구 바깥에 우주에서 온 일단 어떤 저 지적 생명체 정도를 일단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우라고 하는 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 조우랑 비슷한 말이 상봉, 해후, 조우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조우라는 말이 좀 잘못 쓰이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우는 뭐냐면 우연히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말은 이거겠죠. 정찰을 나갔던 그의 부대는 적과 조우의 전투를 벌였다. 네, 그러니까 정말 원래 기대하지 않았는데 좀 우연히 딱 만난 거예요. 그런 또 비슷한 말처럼 그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 게, 미성년자 출입 금지 영화를 보러 갔던 그는 극장에서 선생님과 조우했다. 최악이다. 아, 최악이야. 네.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 네. 전혀 기대나 예상하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만난 거죠. 네. 근데 간혹 가다가 그 신문에서 첫 여 대통령 간의 조우 뭐 저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쓸 수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계획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외계인과의 조우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정말 그 급작스럽게 만났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봉이랑 해후는 뭐 전혀 맞지 않죠. 참고로 상봉은 그냥 서로 만남이란 뜻이고, 해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뜻밖의 다시 만남이란 뜻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제이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외계인과의 해후가 되겠군요. 오랫동안 헤어졌다 만났으니까. 네, 이티야? 나 버리고 왔어? 사실은 알고 보니까 막 그런 거고. 네. 자,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수상한 만물 상점에 어디에 좀 방점을 둬야 될까? 네. 이 방송이 과연 이 들으신 청취자분께 어떤 걸 드릴 수 있을까? 좀 방대한 콘텐츠의 양이 아닐까? 네. 그래서 그 외계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외계인의 조우를 다룬 그런 각각의 만화나 해당 영화 같은 콘텐츠를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해요. 의미 없음도 의미 있는 거죠? 의미 없음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뭐 그것도 네. 그럴 수 있죠. 조우 이제 단어 이야기하셨는데 조우 하면은 벌써 우리가 지금 리킴님의 주제도 이제 외계인과의 조우 떠올리셨잖아요. 네. 조우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뜻이 있고 원래는 우연히 만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컨텐츠에서 이 다뤄진 그 순서를 보면 역시 영화 한 편의 영향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렇죠. 미지와의 조우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그 미국에 계신 외계인 덕후 한 분이 네. 열심히 네, 열심히 파는 그 주제 중에 하나죠. 외계인. 네. 네, 어떤 분이죠? 알란 헤이넥 박사라고 네. 이 외계인 쪽의 조우에 대해서 굉장히 다뤄오신 그 UFO학의 어떤 권위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자, 핵심은 클로스 인카운터 이 서드 카인드라는 영화를 개봉을 하면서 일본에서 개봉을 했을 때 개봉 제목이 미지와의 조우였어요. 그렇죠. 그게 국내 그대로 몇 년 뒤에 수입이 되면서 미지와의 조우가 되었죠. 이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제목을 듣고 이해를 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한자 세대니까. 근데 지금은 아마 이렇게 미지와의 조우라고 해서 영화관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미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네, 조우라고 그렇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타이틀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게 하나는 이 외계인 영화 외계인과의 조우하면 떠올리는 이 영화 제목이 일본 영화 제목을 그대로 따다 보니까 들어온 그런 단어의 맥락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그럼 일본 영화 관계자들은 왜 미지와의 조우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것은 영화 제목이 사실 굉장히 긴데 이 긴 내용을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조우란 얘기를 쓰게 된 거죠. 그렇죠. 원래는 클로스 인카운터 콜론하고 서드 카인드거든요. 즉 클로스 인카운터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접조라고 얘기하죠. 바로 근접조우라는 표현 자체가 일본어에서 온 거죠. 그럼 근접조우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FO학의 권위자인 이 알란 하이넥 박사가 UFO 외계인과의 만나는 것은 이 근접조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분류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 그 분류를 한 것이 직접적으로 그 UFO를 타고 내려온 외계인과 만났을 때 이것을 제3종 근접조우라 하겠다. 그랬더니 스티븐 스필버그와 이 누구였죠? 절친? 스타워즈의 감독? 조지 루카스죠. 조지 루카스죠? 네. 두 사람이 이제 영화 제목을 아주 고지고대로 음. 제3종 근접조우. 그러니까 진짜 이거 보면은 예. 그 조지 루카스하고 스필버그하고는 뭐라 해야 되지? 뭐 좀 약간 좀 과학 쪽의 덕후들 네. 느낌이 많이 나요. 영화 제목을 제3종 근접조우로 짓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클로스 인카운터라고 뭔가 영어 발음을 하면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감성적인 발음이 나고 네. 그다음에 클로스 인카운터로만 끝내면 뭔가 이상하니까 클로스 인카운터 미지와의 조우. 이게 일본 제목이었고 국내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클로스 인카운터 혹은 미지와의 조우. 우리는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된 거죠. 그 1종, 2종, 3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딱 준비하고 있는데 네네. 네. 일반적으로는 5종 조우까지 얘기하는 거고요. 네. 제 5종 근접조우를 얘기하고 그 이상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첫 네. 번째는 뭐냐면 일단 제 1종 근접조우 일단 비행 접시나 이상한 불빛 그리고 인간의 과학 기술이 아닌 것을 어떤 상공에서 봤을 때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것이 관측했을 경우가 제 1종 근접조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과 같은 물리적 현상을 같이 그 동반할 때 얘기하는데 물론 이거는 저 멀리 있는 것보다 되게 가까이 있는 거죠. 어떤 열이나 복사, 그다음에 지역적인 피해, 그리고 인간의 이런 멘붕 상태, 그리고 겁에 질린 동물들, 그다음에 엔진이나 TV, 그리고 좀 라디오 청취에 대해 지직거리는 어떤 그런 간섭 장애, 그리고 사라진 시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제3종 근접조우가 말씀하신 그건데 살아있는 뭔가를 관측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로스웰 UFO 추락 사건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4종 근접조우가 있는데 이거는 인간이 UFO나 UFO 승무원들에 의해서 납치됐을 때 그거는 그냥 보고 관찰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어떤 해당 인터랙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5종 근접조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저 쌍방 합의 하에 이거는 외계인이 그 자리를 만들든 아니면 사람이 자리를 만들던 쌍방의 합의 하에 근접조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나무 위키를 이제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영화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지와의 조우 이게 왜 근접
3종이냐 이거 5종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쌍둥이 합의하에 맨 마지막에 같이 만나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 그것은 나무위키가 근접조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잘못 채택한 찾았어요. 것이 네.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래요. 원래 3종이 원래 하이넷 박사가 3종까지만 했어요. 그래요. 네. 4종 5종은 4종, 아니죠. 4종 5종은 네, 그 원래. 다음에 영국 예승자들이 이제 네. 좀 더 상세하게 분류하자면 4종 5종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네, 왜냐면 이게 3종에서 다 설명이 돼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것부터 네, 그러니까 쉽게 지금 이제 길게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일종 근접주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 그 UFO처럼 보이는 거 있죠? 그게 그걸 일종. 본 거는 일종이에요, 그냥. 오케이. 그렇죠. 네. 외계인 본 것 같아. 외계인이 있는 것 같아.라고 뭔가 느끼는 것. 쉽게 아까 얘기하셨듯이 네. 라디오가 지직거려. 또는 방사능이 느껴져. 느껴져. 네. 네. 또는 뭔가 어디서 불빛이 바깥에서 반짝거려. 여튼 이거는 느낌이 와. 예. 느낌이 와.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는 것 같아. 느낌이 와. 초자연적인 증상까지 포함해서요. 그거 포함이 된 거는 이종이에요. 자, 거기서 좀 더 가까워지는 거야. 외계인을 만났어. UFO에 초대됐어. UFO에 들어갔어. 이거는 무조건 다 3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3종 안에 모든 거가 다 포함이 돼요, 사실은. 심플하군요. 네, 심플해요. 그럼요. 네. 그리고 나무위키에서는 5종까지 아마 다뤘나 보죠? 5종하고 사실은 그 후 좀 더 높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외계인으로부터 죽었다, 외계인의 아이를 낳았다, 뭐 이거를 뭐 6종, 7종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래서 계승자들이 이제 나눠놓은 분류는 9종까지 있습니다. 9종까지 있어요. 네, 9종까지 있는데 아까 제이크님이 말씀하신 대로 3종에 다 포함이 돼요. 9종까지 나가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외계인의 납치를 당했다. 그리고는 또 우리가 외계인을 납치를 했다. 뭐 이것까지 나가기 때문에 야, 복잡하군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뭐 4종, 5종까지 돼 있고 뭐 사실 이게 파생이 되는 게 따지면 이런 거예요. 1종과 2종은 있고요. 3-1종, 3-2종, 3-3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쉽게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4종, 5종, 뭐 6종, 7종 뭐 이렇게 계속 파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외계인이 나에게 바이러스를 심어줬다. 12종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정리를 하실 때 간단하게만 정리하셔도 이미 바깥에 나가서 너 제3종 근접주 알아? 그러면서 얘기하시면 그냥 끝난 거야 이거는. 이렇게 아는 척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네. 네. 각 외계인이 나온 외계인과의 만남이 되게 많은 영상 매체라든지 만화 등등에 언급되고 있어요. 네. 나오기도 하고 네. 크게 보면 호의적인 경우하고 그 적대적인 경우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에 이상한 놈, 좋은 놈, 뭐였더라? 그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경우, 나쁜 경우, 이상한 경우. 뭐 이러지 않을까? 외계인과의 만남도. 네. 각각에서 또 혹시 뭐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일단 호의적인 경우도 볼까요? 호의적인 경우가 있나요? 생각보다 와서, 있습니다. 생각보다 외계인이 있어요. 와서 호의적인 경우. 네. 왜 있잖아요. 그 ET 얼마나 아니에요. 안 호의적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요? 네. ET 아닌가요? 귀엽지 않나요? 이게 하도 옛날에 봐가지고. 거기 보면은 그 아이들하고는 금방 친해져요 주인공들하고는. 근데 그 외에 정부기관과 그다음에 어른들은 그거를 적대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걸 구분한 게 뭐였냐면은 외계인 입장에서 외계인 입장에서 그럼 ET는 얼마나 착했어요. 그러니까 걔는 호의적이었다 이렇게 전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다. 호의적인 외계인, 적대적인 외계인, 그 외 이상한 외계인.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좋겠네요. 외계인이 인간을 그 호의적으로 생각하는가? 그렇죠. 외계인이 인간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가? 그렇죠. 외계인이 인간을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으로 생각하는가?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기타 네. 이런 분류. 네, 제가 생각나는 건 ET가 역시나 외계인 하면 ET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요즘 분들 잘 ET 몰라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옛날에 봐가지고 저도 정확히 기억은 못해요. 우리는 사실. ET 그러면은 벌써 손가락 내밀고 그 손 마주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모르는 분들 너무 많고요. 너무 슬퍼. 네,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접하는 외계인들은 적대적인 외계인들을 더 많이 접하기 때문에 또 컨텐츠로서도 그게 또 재밌기도 하고. 블록버스터 네, 하죠. 블록버스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꽤 부시고. 네, 적대적인 외계인들이 나와야지 또 재밌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네. 사실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좀 정해져 있는 외계인에서 좀 벗어나서 보여준 게 그 트랜스포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잠깐 그게 그 기계에 몸을 하고 있어 착각하지만 걔들도 외계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죠. 이 이야기들을 사실 조금 더 돌아보면 좋겠는 게 지금 우리가 그 미지어의 조 클로스 인카운터 얘기했잖아요. 네.
이 영화가 그런 점에서 기념비적인 영화입니다, 사실은. 좀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영화 자체를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이 영화가 아마 1976년에 개봉했나 한데 이 영화가 이제 E.T.에 굉장한 영향을 주었기도 하고 같은 제작자, 같은 감독의 작품이기도 하죠. 네,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고요. 음. 네, 감독이잖아요. 예, 네. 제목이 제3종 근접조일 정도로 아주 사실적인 느낌의 우리가 UFO 외계인을 만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미친 공학도들이 정말 수많은 그 UFO 사례들, 외계인하고 만났을 때 그 정황들, 그런 고찰들을 다 모아서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개봉 시간만 러닝타임만 130분이 넘습니다. 예, 미친 영화죠. 그 당시에 130분 넘었으면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에서는 실험이에요. 도전이에요, 도전. 네. 그리고 그 전까지의 영화들에도 물론 그런 경우들이 조금씩은 있지만 이 영화는 이제 대놓고 야, UFO가 이제 나타난다면 우리 이렇게 준비해야 돼 하는 일종의 미션 같은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 플롯을 분석한 사람들은 이것은 성서의 10개 에피소드를 갖고 장난을 친 영화다 라면서 큰 그 비난을 하기도 했죠. 10개라는 그 성서의 이야기죠. 성서에서의 그 모세와 10개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서 그 10개를 펼치죠. 10개를 받아서 내려오잖아요. 네. 이 영화가 산에 UFO가 내려와요. 그리고 어떤 기적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구인 중에서 대표가 결국은 뽑혀서 외계인과 조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클로스 인카운터인데 10개의 그 플롯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계인 관련되는 콘텐츠라든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면요. 그 성서에 나와 있는 신의 모습을 외계인으로 대체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뭐 사실 신이 있냐 없냐에 대한 질문은 거꾸로 얘기하면 외계인이 있냐 없냐라는 질문으로 채워둘 수도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제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 그 별명이 킁킁인데 킁킁. 킁킁이라고 하는 그 비염이시군요. 비형이 심해요. 킁킁대요 계속. 네. 근데 그분이 그 종교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믿는 종교가 있는데 UFO교라고 그랬어. 라엘리야? 네, 레일리안. 근데 그러면서 애들이 다 이제 그거 가지고 비웃으니까 근데 잘 들어봐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해주는데 그걸 성서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외계인과 UFO를 연결돼 있는 그 교차점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하시니까 나중에 진짜 그 선생님을 따라서 나도 믿을래요 하는 애들이 생겼었어. 너무 웃겨.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그 메시아 코드라고 하죠. 이 외계인이 하늘에서 강림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하늘에서 강림하는 절대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뭔가 그 외계의 교신이라고 하는 그런 소신호들, 그 다음에 내가 그 신한테 신탁을 받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종교랑 많이 좀 연관이 돼 있긴 해요. 왜 갑자기 그 말씀 들으니까 네. 생각나는 게 혹시 그거 아세요? 저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 알죠. 그거 진짜 골 때리던데. 그 뭔가 페이스북을 기쁜가요? 보면서 제가 가끔 이제 한숨을 내쉬는 경우는 사람들이 와 이거 봤냐 그러면서 떠드는데 그 펌지라는 콘텐츠 소개가 진짜 몇 년 전부터 돌고 도는 것을 또 소개를 했을 때 그렇죠. 근데 신선한- 리킴님이 이렇게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야 그거 봤냐라고 하시니까 알고 있었어요. 저도 옛날부터. 아니 진짜로 이거는 저도 한 5, 6년, 7년 전 얘기인데 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그 어찌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신이 있냐 없냐 외계인이 있냐 없냐를 저는 근본적으로 같은 질문을 보는 게 있다고도 말할 수도 있고 없다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다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희화적으로 푸는 이 것들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건데 이렇게 공격하실 줄 몰랐습니다. 이거 재밌거든요. 아까 그 10개하고 이 제3종 근접조우 미지와의 조우 영화에 대해서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 영화가 10개를 그 풍자하거나 플롯을 염두에 뒀다더라. 그러니까 영화 관계자들이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 했죠. 왜냐하면 영화상에 가족들이 TV를 보는데 그 TV에 영화 10개가 나오고 있어요. 참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요. 그렇지. 이미 이미 일부러 담아놓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계속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UFO가 내려온 그 산에 구름 갈라지는 신이 있는데 그 구름 갈라지는 신이 왠지 홍해 갈라지는 신하고 되게 비슷하다. 그치, 저 구름 저편에 있는 신. 네. 그래서 10개를 외계인 버전으로 비튼 영화가 제3종 근접조우고 그 이후로도 스티븐 스필버그와 조지 루카스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니냐. 물론 팬들은 이제 전혀 다른 것들을 찾아내죠. 우주선 관련해서 저기 세트에 보이는 거 R2D2 같다 뭐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막 흔적들이 나오죠. R2D2 마음 아파. 왜 그렇죠? 제가 사업체 이름이 R2D2였잖아요. 그러셨군요. 그 회사가 망해서 이름 바꿨잖아요. 어쩌다가 아니 뭐 그거는 얘기가 길기 예. 때문에. 그래서 하시죠. 아니 R2D2로 한 그 이유가 뭐예요? R2D2를 한 이유는 뭐 제가 스타워즈를 너무 좋아했었고 같이 처음에 시작했던 친구가 스타워즈를 또 너무 좋아했었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 이름 되게 복잡하게 줬어요. 뭐 인피니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되게 막 멋있는 이름 뭐 인테그랄 막 이런 거 찾다가 인테그랄. 같이 그냥 영화를 본 거야. 야 그냥 머리 식힐 겸 스타워즈나 보자 그러다가 거기 딱 이제 R2D2가 나온 거야. 이거다 싶어서. 근데 R2D2가 전 시리즈에 모든 멤버들이 바뀌는데도 얘는 모든 시리즈에 다 나온 거야. 그래서 야 우리 좀 오래 가자. 오래 가자. 그리고 만능이잖아 저 로봇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한다는 의미에서 R2D2로 가자 했는데 뭐 결국에는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안타까운 거를 좀 조용히 하고 뒤로 네. 하고. 자, 저는 이 영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별로 나중에 엄청나게 뭐 많은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어요. 왜냐면 그렇죠? 스필버그는 이 영화가 아니었으면 이티를 못 만들었고요. 이후에 그 외계인 관련돼 있는 영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파거든요. 스필버그가 계속해서 만들어요. TV 시리즈, 영화, 뭐 별의별 다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이 영화가 없었으면은 그 이후에 다른 영화들도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어떤 거죠? 미즈와의- 우리가 얘기하는 네, 미즈와의 영화군요. 조우죠. 예. 네, 미즈와의 조우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미즈와의 조우를 나중에 애니메이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미즈와의 조우를 TV에서 봤어요. 아. TV에서 그 주말의 명화 할 때 봤었는데 그때 보고서 너무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마지막에 외계인의 빛을 만나면서 교감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대화나 그게 아니라 음악으로 해요. 음악으로 하지. 네. 근데 그 음악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다음에 그때 볼 때도 저거 음악으로 외계인하고 교감을 하네 그렇게 보고 나중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크로스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마크로스 영향을 받은 거죠. 네, 근데 마크로스를 보면은 이 영화는 1977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마크로스는 1982년에 시작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마크로스도 보면은 외계인과 싸우는 무기가 무엇이냐, 음악. 외계인과 교감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음악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나중에 후대에 그 UFO가 나오거나 외계인 나오는 컨텐츠에 이 영화는 엄청나게 지대한 그 방점을 찍는 영화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미즈와의 조우에서 이 외계인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에. 근데 그게 이제 막 빛이 막 공중에서 빛이 막 그 엄청나게 막 아름답게 막 반짝거리면서 내려오잖아요. 이게 성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 그런 거 봤을 때 이 영화는 성서에 기반이 돼 있어요. 오마주를 많이 네, 했겠죠. 오마주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과학이 그러니까 극도로 발전한 과학은 마법과 구분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있고. 누가 한 말이죠? 누가 한 말이더라. 누가 했나요, 노무사님? 혹시 아세요? 저도 모르니까 리키님한테 물어봤는데요. 무명시로 할까요? 네.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명 씨가 그런 멋진 얘기를 했군요. 그리고 저는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래도 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외계인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알 수 없는 확신할 수 없는 대상과의 만남이라고도 저기 바꿔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따뜻하게 그리는 감독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 이거를 정반대로 극도의 공포스럽게 다루는 그런 작가도 있어요. 그 살짝 제가 다음 주에 그 수상 만물상점 예고를 드리자면 하워스 필립스 러브크래프트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러브크래프트를 하우스 필립스로 소개한 분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네.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알지 못한 어떤 미지의 것에 대해서 강력한 공포스럽게 뭔가를 많이 그려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작가들인 거죠. 작가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그려내는 어떤 작품들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면은 정말 끔찍하고 막 이러거든요. 허무하고. 그런데 이 스티븐 스필버그는 약간 인간미가 있는 것 같아. 전 그래서 그 감독이 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미즈와의 조우라는 영화도 알 수는 없는데 뭔가 얘네가 우리한테 해는 가하지 않고 뭔가 좋은 어떤 걸 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감독이 만든 그 E.T.도 역시 그런 게 아닐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스필버그는 UFO에 이제 초청되었을 때 호의적인 외계인을 만난 것이고 러브크래프트는 적대적인 외계인을 만나고 온 거죠. 아, 이미 만났나요?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음모론을 세워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스필버그가 만나고 온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에일리언 스타일. 그리고 이제 러브크래프트님이 만나고 오신 분은 촉수형. 촉수형? 촉수형 외계인. 예. 네. 촉수형 외계인. 예. 근데 에일리언이라는 타이틀의 외계인 영화를 보면 그 두 가지가 다 합쳐져 있네요. 그래요. 네, 이름은 에일리언인데 촉수니까. 모르겠다. 아무튼 그 다른 컨텐츠 얘기 좀 해볼까요? 에일리언 얘기 좀 해주시죠. 에일리언이요? 네, 에일리언은 어떤 영화인가요? 저 기거가 지금 그 세계관 얘기한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오히려 저보다 이거는 제이크님 제일 잘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전문가? 오늘은 만물상점에서 외계인과의 조우에 대해서 알아오셨으면 외계인의 모든 것을 파오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이게 그 HR 기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환상 회화의 대가라고 불리는 스위스 화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에일리언은 HR 기거도 기거고 근데 이게 맞나 모르겠네. 백진스키 그 영향 살짝 있지 않을까요? 그 에일리언 같은 경우에는. 아니요, 그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는 자꾸 아셔야 3점포로 될 빠질 것 것 같아요. 같아서. 맞아. 그러면 안 돼. 너무 가면 안 돼. 그 외계인 나오는 행성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스타워즈와 그 양대 산맥을 이루는 문학이 있었어요, 미국에. 이게 뭐였냐면 듄이라고 하는 소설이었어요. 듄. 이 듄을 누가 영화화를 시키려고 그랬냐면 조도르프스키라고 하는 그 감독이 영화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화의 90%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참여를 했었냐면 살바토르 달리가 거기 제국의 왕으로 나와요. 달리가요? 달리가. 이 나중에 이 다큐가 있어요. 조도르프의 듄이라고 하는 다큐가 있는데 이거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던 모든 아이콘이 되는 예술가들과 작가들과 영상 그 제작자들과 그다음에 그 특수효과를 만드는 사람들까지 1급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조도르프스키가 만들었던 이 처음에 멤버들은 미국에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최고의 크리에이터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조도르프스키는 영화를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예술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자기가 만드는 영화는 아무리 이게 SF가 아무리 이게 흥행물이라고 하더라도 예술적으로도 완성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살바토르 달리를 초빙하러 갔더니 달리가 몇 가지 조건을 달았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나의 지금 아내를 출연시켜야 돼, 여왕으로. 그리고 내가 추천해주는 사람을 여기에 같이 넣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소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기거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기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기거가 달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빠돌이었었어. 그래서 달리를 찾아오고 달리한테 자기 그림도 보여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달리가 그걸 보니까 귀여운 거야, 얘가. 그리고 생각보다 그림도 잘 그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하고도 맞닿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기거를 조도르프스키가 만드는 듄이라고 하는데 세트 디자인을 기거한테 맡겨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거가 열심히 세트를 만들어요. 거기 이제 설계를 해. 그림을 막 그려. 그랬는데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이 듄이라고 하는 영화가 결국엔 엎어져요.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영화사에서 원하는 작품이 아니었었고 그다음에 그 조도르프스키는 이게 4시간 이상 극장에서 상영돼야 된다고 고집을 부렸고 4시간. 극장에서는 이걸 쪼개라고 했었고 그게 나중에는 막 부딪혀가지고 예산도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간 프로젝트가 공중분해돼 버려요. 아쉽네요. 그래서 조도르프스키는 영화를 놔버렸고 나중에 이거 편집본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들끼리만 상영회를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모여있던 멤버들이 이 듀는 만들지 못하지만 이 당시에 나왔던 아이디어를 묶어요 이제 그때부터. 오. 그래서 이 듀의 각본가였던 댄 오베넌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단편 하나 써요. 그게 뭐였냐면 에일리언이었어요. 그게 에일리언이구나. 네, 그래서 그 에일리언을 만들면서 댄 오베넌이 누구를 소개하냐면 여기 기거라는 애가 있는데 세트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그러면서 이 기거를 먼저 영화사에다 소개를 시켜줘요. 그리고 기거는 뭐를 했냐면 이 듄이라고 하는 거 개봉이 안 됐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갔던 그 기괴한 그 세트들 있죠. 세트 디자인들. 그거를 에일리언에 쏟아요. 몽땅 쏟아내요. 그러면서 댄 오베넌이 썼던 원작에다가 자기가 그렸던 기괴한 그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누가 붙냐면 어마어마한 감독이 한 명이 붙게 되죠. 네. 리들리 스콧이 붙는구나. 이 영화에 리들리 스콧이 붙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리들리 스콧이 모든 에일리언 시리즈의 창시자다, 이거 영화를 만들었다, 세계관을 만들었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댄 오베넌이 만들었고요. 나중에 댄 오베넌이 그거 이제 그 이 영화사 있잖아요. 영화사하고 소송도 붙어요. 원래 자기가 원작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저작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했거든. 그래서 그것도 복잡해지고 기거는 그러나 열심히 시리즈를 이어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그 4편 넘어가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리즈가 막 산으로 뛰니까 거기서 포기했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리들리 스콧이 커버넌트 시리즈 그걸 다시 만들면서 프로메테우스. 네, 프로메테우스 시리즈죠. 프로메테우스 시리즈를 다시 만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계관을 다시 쏟아내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에일리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 조도로프스키의 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고요. 듄에 관련해가지고 아마 영화 찾아보면은 데이빗 린치가 만든 것도 있거든요. 데이빗 린치가 결국 완성시킨 완성을 영화판이죠. 시켰어요. 근데 사실 그 조도로프스키는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그 듄을 다시 누군가 만들고 있는데 진짜요? 네. 그게 누구냐?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니 벨르브. 와 네. 그건 좀 기대할 만하겠다. 왜냐면 리들리 스콧이 손댈 수 있었는데 듄도 마찬가지로 리들리 스콧이 자기의 다음 세대의 SF 감독으로서 이제 드니 벨레브를 인정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드니 벨레브한테 SF를 만들 수 있는 그 재원들을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만드는 그 드니 벨레브의 이 듄은 조도로프스키가 실제로 인정을 하고요. 오. 자기가 만들었던 설정집을 모두 줬고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에 실제로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좋네. 네, 그래서 이 에일리언 관련돼 있는 거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좀 재밌는 얘기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적대적인 외계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되는 게 에일리언이기 때문에 그 에일리언 관련 콘텐츠는 이 조도로프스키의 듄부터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제이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나는 것은 전 듄이란 영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네, 데이빗 린치가 이제 완성했는데 되게 우여곡절 끝에 완성을 맞아요. 시켰다. 네. 그래서 영상을 보는데 영상이 되게 특이한 거예요. 네. 망한 영화지만. 망한 영화죠. 그리고 나중에 한 세월 지나서 제가 이제 월간 그래픽 노블이라는 이제 잡지 만들면서 네, 네, 네. 갑자기 그래픽 노블 100개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라고 당시 우리 토목이 소개를 좀 부탁을 해서 제가 그래픽 노블 100개를 어떻게 뽑을까 하고 쓰다 보니까 조도로프스키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조도로프스키의 그래픽 노블 작업에 대해서 그 연구해서 쓰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죠. 저도 거기에 약간 덧붙이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렇군요. 네. 조도로프스키가 메비우스랑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인칼이라는 그래픽 노블 시리즈를 되게 네. 뛰어나게 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듄에서 함께하지 못한 그 아쉬움이 있어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조도로프스키가 듄을 했었구나. 네. 그리고 듄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세계관을 그려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만 잘라서 내보내면 그냥 조도로프스키 세계의 그래픽 노블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모든 미술을 역량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없어서 메비우스급이 아니면 조도로프스키의 세계를 시각화시킬 수가 없다. 이게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요. 재밌다. 그 콘티를 짜야 되는데 콘티를 짜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딴 사람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찾았어. 열심히 찾아요. 그러다 누굴 발견하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젊고 꼬꼬마였던 메비우스를 찾아요. 보니까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헐리우드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파리로 넘어가 버려요. 파리로 가서 직접 만나요. 직접 만나고 메비우스를 감금을 해. 감금? 감금을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엄청난 양의 콘티를 뽑게 해요. 콘티뿐만이 아니라 설정집을 뽑게 해요. 근데 너무 이 조도로프스키도 메비우스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메비우스가 그려주는 대로 그냥 세트를 만들고 그냥 그대로 그 카메라를 갖다 놓고 찍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정도의 그 연출 감각, 그러니까 그 화면을 잡는 구도라든가 여러 가지 연출 감각, 그 다음에 의상을 디자인하는 감각, 그 다음에 스토리를 풀어내는 감각을 가진 작가가 메비우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비우스가 나중에 이게 너무 안타깝고 조드로프스키도 너무 아까워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시리즈를 내요. 그게 네. 이제 지금 방금 전에 노모뎀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그래픽 노블이에요. 네, 인칼. 네, 인칼 인칼. 좋습니다. 네. 그림 좋고 아주 스타일 좋고 생각해보니까 듀운의 그 비주얼이 인칼이 나타내려고 했던 것과 흡사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메비우스 같은 경우에도 듀운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듀운을 그리면서 메비우스가 실력이 좋아졌어요. 그렇군요. 네.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콘티를 뽑아내야 됐었어. 그래서 한쪽으로는 그 인칼이라는 놀라운 그래픽 노블과 메비우스의 어떤 전성기를 네. 불러들였고 어느 한쪽으로는 이제 기거의 시대를 그쵸. 이게 모두 외계인 영화에서 시작이 되었군요. 그쵸. 갑자기 제 1종 근접적 얘기하다가 역시 장대하다 장대해 아주. 네. 갑자기 장대하네. 원래 이것은 외계인을 인류가 만난 얘기가 아니라 저 네. 멀리 그냥 외계 행성에서 벌어진 얘기지만요. 네. 음. 외성인이죠 그렇게 따지면. 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외계에 사는 이성인들. 네. 에일리언이 그런 점에서 상당히 특이한 영화인 게 그전까지는 지구에 외계인이 나타나서 어떻게 되느냐, 외계에서 뭐가 온다 이런 이야기들이거나 아니면 우주 한복판에서 외계인 만났을 때 하는 스타트렉 스타일이었다가 그 두 가지에서 조금 더 나아간 이야기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쵸. 이상한 외계 행성에서 그 벌어진 이야기를 우주 공간에서 만나는데 되게 공포스럽게 이야기가 벌어진다. 그 전까지는 스타트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계 별에 내려.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아, 이 별은 이런 현상이 있고 하는데 지구인의 이야기보다는 그 외계 행성의 이야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 스타트렉을 보는 재밌는 방법은 뭐냐면요. 스타트렉은 이런 외계의 생물체가 나온다기보다는 그 행성에 가서 과학자들이 조사하는 내용을 보는 그 맛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외계인들이 어떤 생각을 지구인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걸 보는 재미거든요. 근데 이 에일리언이 나오면서 드디어 뭐가 열리냐면 외계 행성에 있는 외계인들은 우리랑 달라. 무서워. 우리랑 다를 식으로 것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에일리언 보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에일리언이 인간보다 지성이 떨어진다는 게 있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지적 능력이 떨어져요. 어. 원래 그 시리즈에서 보면은 인간만큼 생각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일리언 퀸 빼고 나머지 그 에일리언들 제노모포들은 지능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인간이,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외계인들은 우리보다 지능이 높다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번에 깨면서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죠? 육체적인 감각에 의지하는 외계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최근에 뭐 이제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최근에 본 것 중에 라이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 제이크 질레날 나오는 영화 무조건 본다고. 아 라이프. 네. 거기 보면 이제 화성에서 뭔가 생물체 하나 가져왔는데 그게 갑자기 막 진화를 해가지고 인간들 잡아먹는 내용인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외계인이 처음에는 인간보다 지능이 떨어졌다가 지능이 점점 더 급격하게 발달이 되면서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의 시리즈를 보자면은 에일리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한 시리즈고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었고 좀 그거 이후에 그런 식으로 좀 공격적인 외계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프레데터는 어때요? 프레데터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계의 물체가 지구에 나타나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제가 재밌는 게 보는 건 그 프레데터 세계관하고 에일리언 세계관하고 이게 되게 묘하게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뭔가 이야기 풀어내는 게 꽤 많더라고요. 생기게 비슷해서 그런가? 그거는 타기보다는 네, 돈 벌기 위해서 일부러. 네, 프레데터하고 프레데터 베르서스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만들면서 억지로 엮었죠. 억지로 세계관을. 프레데터는 에일리언 네. 싫어해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네. 프레데터식의 그 발상은 에일리언 뒤에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나왔던 외계 생물체가 지구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 해서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그건 그렇네요. 그 프레데터가 사실 신기한 건 없었어요. 당시에 그 프레데터가 성공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나왔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원작은. 투명화가 네, 되는 그 네. 시각 연출이 좋았죠. 그 시각 연출이 좋았었고 그 다음에 호러 영화들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프랜차이즈화 되고 있었거든요. 그 나이트메어 시리즈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프랜차이즈화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외계인이 들어와서 프랜차이즈가 된 거는 프레데터였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포 그렇죠. 공포에 기반돼 있어요. 기반. 네.
에일리언 1편 같은 경우에 공포영화 같지만 사실 공포영화로 보기도 되게 애매한 부분이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프레드는 대놓고 여름용 공포영화로 만들어진 거라서 좀 그거는 약간 좀 외계인 집중적으로 다루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에일리언 이전에 에일리언한테 굉장한 영향을 준 외계인과의 그 만남 시리즈가 있어요. 그 SF 소설 중에 상당히 그 에피소드 스타일로 유명한 스타트rek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죠. 스페이스 비글 시리즈라고 비글호의 모험 시리즈가 있는데 네. 이 비글은 아시다시피 예전에 찰스 더윈 선생이 그 종의 기원을 쓰시기 위해서 갈라파고스 제도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때 그 타고 다녔던 배 이름이 비글인데 그 찰스 다윈이 예전에 인류의 생태와 그 생물의 진화를 밝혀내기 위해서 그렇게 탔었던 배 이름이 비글이니까 SF 시대에서는 외계의 그 별들을 관찰하고 외계의 어떤 생물들을 관찰하는 그 이름으로 스페이스 비글이 등장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보고트 소설가 선생이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이스 비글 시리즈를 효과적으로 만들었죠. 근데 이 비글 에피소드에 보면은요, 국내에 진홍빛 불협화음이라고 번역이 된 에피소드가 나와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아주 그냥 넘치는 외계인 하나가 나오는데 저는 이름도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익스톨이라고. 네. 엄청난 외계인이에요. 지성체로도 뛰어나고 우주 한복판에서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생존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에너지 지향적인 생물체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빨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우주 한복판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동면 상태처럼 있다가 지나가는 우주선인 비그로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면서 비그로를 그냥 종횡무진 휘젓고 다니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알을 낳아요. 사람의 몸에다가. 그리고 그 알이 이제 기생을 하면서 막 승무원들이 감염되기 시작하고 막 별 난리가 다 나는데 우주 밖으로 다시 추방을 시키는데 성공을 하죠. 트릭을 부려서. 이 내용들이 에일리언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그러네요. 네, 모티브가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댄 오베넌이 이제 에일리언 시리즈의 원작자로 독립적인 그 표기를 갖고 있다가 영화가 이제 개봉되는 걸 보고 반보고트 선생이 이제 저 스토리는 내가 쓴 스토리랑 비슷한데 답답한데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자 그 동료의 그 불운함을 참고 지나지 못했던 이 SF 소설계에서 굉장히 쌈박질 잘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할란 앨리슨이라고. 네. 할란 앨리슨이 야 법정 싸움이라면 제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을 움직여서 결국 에일리언 쪽에다가 소송을 걸고 에일리언 쪽 그 제작한 사람들과 그 반보고트 간의 그 소송이 되게 오래 가다가 결국에는 이거 그 표절 아니다. 단지 하면서 갑자기 공동 원작자 이름으로 반보고트가 표기가 되고 맞습니다. 예,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지죠. 네. 그리고 댄 오베너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댄 오베넌이 사실 바깥으로 많이 안 알려진 거예요. 예, 오베너는 자기 딴은 굉장히 창의적으로 쓴 건데 네. 흡사한 내용이 사실은 예전에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들고 오니까 기분이 안 좋았겠죠. 내가 볼 때는 안 봤을 수도 있어. 안 봤는데. 그럼요. 예. 우연의 일치로 이건 우연의 일치로 비슷한 내용들이 비슷한 있을 수 내용이 있어요. 맞을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촉수가 아니거든요, 벌써. 원자 구조를 바꾸면서 그 기생을 하는 에너지 생물체고 지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댄 오베넌이 묘사한 이 촉수로 움직이면서 아주 원시적으로 움직이는 이 에일리언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최근에 그 라이프라는 영화 보면서 방금 전에 얘기하신 그 익스톨? 네, 익스톨하고 익스톨.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이프를 보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야 이거 에일리언 프롤로그야? 막 이러면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되게 비슷하구나. 네, 에일리언보다 못한데? 그래도 막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제 노무대님 얘기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제가 볼 때 그 라이프에서 참조한 외계인은 익스톨이네요. 왜냐면 내용이 거의 그 행동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거기서 나오는 외계인도 에너지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에너지로 보고 에너지를 뺏기 위해서 자꾸 사람들 찾아다니고 우주선에 기생하고 에너지 파괴시키고 막 이게 계속 나와요. 거기 도망가는 방법이 뭐냐면 그 플라즈마 나오는 형광등 있잖아요. 네. 그거 던져가지고 그거 먹게 하거든요. 그거 던져놓고 도망 나오거든요. 뭔가. 그 익스톨은 정말 아주 뛰어난 이야기였던 게
완전히 만나는 순간 인류의 재앙이에요. 벽을 다 자기 원자 구조를 바꿔서 투과하면서 움직이는데 쫓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무기가 없었는데 얘가 지구의 우주선이죠. 우주선에 있던 재료들만을 보고 분자 구조를 합성해서 자기가 막 무기를 만들어요. 똑똑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얘네들 수준이 너무 낮아서 내가 무기를 원시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근데 쫓아내는데 성공한 거죠. 굉장히 간단한 트릭이었어요. 네. 만약에 만든다면 이걸 영화를 만들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겼는지 신기하네요. 네. 그렇게 지금 머리도 좋은데. 그 우주선에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익스플보다 또 더 똑똑한 사람이 있었던 네, 거예요. 뒤통수를 친 거죠. 네. 그 우리가 우주선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처럼 하자. 그래서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버리고 도망가는 애들을 쫓는다고 생각하면서 우주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실은 도망간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동 걸고 잽싸게 도망가죠. 진짜. 이거 완전히 라이프랑 똑같은데. 그래요? 그래요? 야, 라이프의 결말도 그거예요. 근데 약간 다르긴 한데 라이프의 결말은 사실 약간 반전이 있긴 한데 그 과정이 완전 똑같아요. 이거 라이프 뭐야? 익스톨의 오마주입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네.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라이프가 제가 볼 땐 좀 약간의 오마주겠거니 했었는데 완전 똑같은데? 아니네. 네. 우리가 이렇게 외계인과 만나는 그 콘텐츠를 연구를 하면요, 어떤 일종의 사슬과 그 오마주의 그 상관관계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네. 서로한테 영향을 계속 주면서 새로운 스토리 같지만 사실은 예전에 있었던 스토리를 다시 변주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변주를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군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힙합이나 뉴에이지에서도 음악 자체는 좋은데 원곡을 따져보면은 고전파 막 바로크 음악에 있던 것을 변주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새롭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느낌. 네, 파일벨의 카논으로 지금 갑자기 랩을 했다 그러면 이거 카논을 표절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는 말하지 않잖아요. 전 그렇게 좀 쉴드를 쳐주고 싶습니다. 자, 뭐 너무 3,000%로 빠졌는데 그 3종 근접조에 관련해 가지고 뭐 좀 추천해 줄 만한 콘텐츠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할까요? 사실 진짜 많이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쭉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 부분은 이제 일단 제가 그냥 한번 쭉 훑어본 건 그래요. 저기 아까 뭐 ET랑 옛날 콘택트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근 콘택트 말고 최근엔 컨택트, 옛날은 콘택트인데 조디 포스터 나온 영화였는데. 그렇죠. 네. 저 이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계인이라는 어떤 그런 틀을 좀 약간 확 깨서 보여주더라고요. 좋았고 트랜스포머 네. 그냥 웃긴데 사실 외계인이에요. 그리고 네,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적대적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언급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쭉 불러주세요. 뭐 우주전쟁, 인디펜던스 데이, 화성침공, 프레데터, 에일리언, V도 되게 적대적인 경우죠. 뭐 등등 있고 그 외에 그 맨인 블랙도 사실은 다 섞여 있고 그다음에 저기 적대적인 경우 이외에 좀 기타로 제일 불리한 건 뭐냐면 뭐 스타트랙 뭐 당연히 기타로 분리해야 되는 거고 스타워즈 있고 그다음에 좀 그 중에 저 디스트릭트 9 이 영화도 되게 재밌게 봤었죠. 그다음에 언더 더 스킨이라고 아세요? 언더 더 스킨 사실 논란이 많은 영화고요. 저도 논란이 영화관에서 많죠. 봤는데 어때요, 그건? 이거 사실 옛날 영화랑 비슷한 게 있긴 한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도 표절 시비 걸렸나요? 아니 표절 시비가 아니라 오마주예요. 오마주죠. 하자면. 네. 왜냐면 내가 이거를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비슷한 영화를 본 적이 있어. 진짜요? 네. 전 이거 처음 보고, 그러니까 제가 접한 외계인을 다룬 영화 중에서 기억에 남을 정도로 독특하거든요. 언더스킨 같은 경우에는. 언더 스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철학적인 부분이 크고요. 맞아요. 그 요한슨이죠? 네. 네. 스칼렛 요한슨이 나오고. 스칼렛 요한슨 나오는데 스칼렛 요한슨 나온 영화 중에서 가장 좀 내가 볼 때는 난해하고 예술적인 영화 중에 하나예요. 아주 난해하죠. 그러니까 외계인이 나오지만 오락성은 완전히 배제된 영화예요. 이건 진짜 한 외계인의 저 입장에서 저 지구에 딱 떨어지면 어떡할까?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인간을 알아가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외계인이 지구에 떨어졌을 때 인간을 알아가는 방법을 납치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인간을 만나가지고 인간을 먹으면서. 그리고 그치. 인간 먹는다기보다는 여기 흡수야 따지자면은 육신을 흡수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인간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는 내용인데
그것도 굉장히 좋았죠. 마지막에 너무 비극이지만. 나중에 비극이지만 허무하게 비극이죠. 그렇죠. 너무 마지막에는. 허무하게. 하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영상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그거 굉장히 좋으니까 좀 이렇게 황량하거나 좀 쓸쓸하거나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볼만해요. 네. 영상 되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저 코네드 대소동? 코네드 아는 사람들 별로 없을 텐데. 진짜 이거 네. 완전 B급 영화로 한번 잡아봤는데 세웬만한 외계인 이런 것도 있었는데. 코네드 대소동은 B급 영화가 아닙니다. 오? 갑자기 진지하게. 네. 메이저 코미디 영화입니다. 아 진짜요? 거기 네. 나온 사람들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SNL 그 출신의 미국 북미 성공한 코미디언은 진짜 다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완전 굉장히 메이저구나. 뛰어난 영화죠. 여기 보시면은 출연진에 댄 에크로이드라고 있고요. 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애담 샌들러가 여기서 나와요. 아 진짜요? 네. 오 장난 아니구나. 아담 샌들러가 단역으로 나옵니다. 단역으로 왜냐하면 선배가 나오라고 했기 네. 때문에. 세상에나. 야, 코네드 대소동은 스토리 구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 메시지도 아주 확실해요. 에일리언이라는 말이 그 영어에서 외계인이란 뜻 당연히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 이국인, 그 외국인이란 뜻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에일리언이라고 하죠. 바로 코네드 대소동에 나오는 그 에일리언들이 외계인이면서 미국에서는 시민권을 얻기가 어려운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비유해서. 네, 그래서 살아가는 그 모양이 그걸 비유한 아주 탁월한 사회 비판물입니다. 저기 코네드 대소동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후에 가면은 아까 이제 디스트릭트 9이라고 네. 하는 영화 얘기하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외계인들이 지구에 왔는데 침공이 아니라 병 들어와가지고 그 난민이 되죠. 난민이 되잖아요. 외계인 네, 난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은 미드 중에 테이큰이라고 있거든요. 테이큰. 네, 스필버그가 만들었어요. 스필버그가 만들었고 다코다 패닝이 이제 거의 데뷔하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 나왔던 미드인데 만약에 UFO 외계인 납치 관련해가지고 미드 신선한 거 찾는 분들은 이거 꼭 보셔야 돼요. 테이큰. 네, 정말 많은 것들이 절묘하게 또 합체되어 있는 영화죠. 그렇죠. 가족사라든지 가족사가 4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에 그 로스웰에 그 UFO가 떨어지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쭉 이어지면서 4대에 걸쳐가지고 가족이 이 외계인과 어떻게 해서 연결이 돼 있고 납치를 당하고 납치를 이후에 어떻게 발전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UFO를 어떻게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큐처럼 쭉 이어져요. 정말 한 80%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당시에 봤던 그 미드 중에 최고로 뽑는 게 이 테이큰하고 로스트룸이거든요. 아 로스트룸 알아요. 네, 그거 정말 재밌는데. 요 두 개는 그 당시에 진짜 거의 충격적이었고 그다음에 영화에 들어갈 정도의 예산을 모두 다 쏘아 부은 거였었고 이 테이큰 같은 경우에는 테이큰 시즌 2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흥미진진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작되진 않았어요. 아쉽네요. 네. 그건.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다코타 패닝이 약간 안 이쁜데 엘르 패닝이 훨씬 더 이뻐졌는데 이 당시에 다코타 패닝은 거의 진짜 그 끝판왕이죠, 끝판왕. 끝판왕이었어. 귀여움의 끝판왕이었고 그 아역으로 따지면은 그 당시에 다코타 패닝이 어딘가에 나온다는 거는 무조건 흥행 요소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다코타 패닝이 처음부터는 나오지 않고 중반에 이제 납치된 다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의 그 전에 나왔었던 미국에서 그 드라마에서 이 UFO 그다음에 외계인들 납치 엑스파일도 있지만 이런 시리즈에서 거의 모든 엑기스를 다 녹여놨다고 보시면 돼요. 꼭 봐야겠네요. 이건 거의 꼭 봐야 되는 미드예요. 네. 이제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참 많은 걸 못 다룬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저희 그러니까 이런 외계인과 외계인의 조우를 다룬 많이 콘텐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적대적인 경우, 호의적인 경우, 그 외에 이상하기도 하고 갑자기 난민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각자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나서 한번 마무리 지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는 리킴님이 다 찾아주신 거 아닙니까? 네? 아예 뭐 각자 한 번씩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떠세요? 그거보다 이거부터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어떤 거요? 외계인 믿으세요? 저요? 네. 저는 외계인 있다고 믿습니다. 노무대님은 어떠세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갑자기 UFO들이 사라졌어요. 맞아요. 어찌된 일일까요? 단속령이 떨어진 걸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슬픈데. 그러니까 저는 그 외계인 말고 UFO. 따지면 UFO는 예전에 한번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 들었는데 저는 미래에서 왔다고 타임머신이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외계인의 형태는 그냥 미래에서 통신할 수 있는 아바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발견된 UFO와 외계인은 저는 가짜라고 생각해요. 발견이 되면 가짜다. 이미 지금 사람들이 직접 만났다. 1종 근접조, 2종 근접조, 3종 근접조 얘기를 하면서 네. 이 만났다라고 하는 보았다라고 하는 그 UFO나 외계인들은 제가 볼 때는 가짜라고 생각해요. 껍데기다. 껍데기다. 아, 껍데기다. 절대 내가 만약에 외계인이야. 지구인인데 외계로 갔어. 내가 어느 별에 갔는데 그 별에 가보니 얘네는 아직 인류 문명 중에서 거의 신석기 정도 수준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렇긴 하겠네요. 그리고 그 정도로 과학이 발달돼 있고 그 정도로 방사능 수치가 높다.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요 점점 발달을 하면서 자연에서 나오는 일부의 방사선도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인체에는 유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생명체 중에 방사능을 발생을 시키는데 그거를 좋아할 만한 그런 과학적인 생명체가 있을까? 방사능을 먹고 방사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움직이지 않는 생명체면은 그럴 리가 절대 없어요. 네, 그리고 방사능을 남겨가지고 분명히 인간이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 방사능이 발견되지 않을 만한 UFO를 사고 왔을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네, 과학기술이 그거보다 발달돼 있을 테니까. 그리고 스티븐 호킹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그 과학자들이 항상 경고하는 게 그거거든요. 외계인이 지구에 왔을 때는 그날은 지구의 종말이다. 왜? 외계인이 지구에 왔다는 거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과학기술을 가지고 그거보다 뛰어난 과학기술이 포함되는 UFO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인류보다 더 뛰어난 과학 문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그 과학자들이 비교를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 살던 원주민들을 어떻게 했냐를 그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를 하냐면 아즈텍 문명 같은 데 보면은 죽이잖아요. 아예 멸망시켰죠. 멸망시키잖아요. 또는 멸망시키지 않으면은 질병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요소를 따졌을 때 이미 인간이 외계인을 만나는 시점부터 인간은 죽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지구에서 발견됐다. 그다음에 노무담님이 굉장히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송곳 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핸드폰이 발달된 다음부터는 외계인 그다음에 UFO가 잘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찍기는 찍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찍어서 올릴 때마다 대부분이 뭐로 나오냐면은 가짜로 판명된다는 거. 네.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지금까지 UFO 관련돼 있는 거, 외계인 관련돼 있는 거, 그걸 FBI, 뭐 CIA 그런 애들이 나사 뭐 이런 애들이 다 감추느라고 막 애썼잖아요. 그거는 뭔가 미국의 연구 결과, 그다음에 과학 시설 여러 가지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대외비 또는 아니면은 여러 가지 탑시크릿이 붙어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이에요. 네. 이게 외계인이 아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외계인이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외계인은 있다고는 믿지만 우리가 보지는 못했을 것이다요. 그리고 아까 소개하면서 하나 빠뜨린 그 컨텐츠 중에 하나가 어비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어비스 그렇죠. 심해를 다루는 거죠. 네, 심해 다루는 건데 거기서도 외계인 나오거든요. 스티븐 스필버그랑 맞먹는 미국의 감독이 하나가 있죠. 제임스 카메론. 네, 제임스 카메론이 꽂혀 있는 건 뭐냐면 심해잖아요. 인간은 우주를 지금까지 연구해서 알아낸 것보다 심해에 대해서 연구해서 알아낸 게 더 적다라고 말하는 게 카메론 지론이잖아요. 그래서 카메론은 어디로 가냐면 심해로 가서 외계인을 찾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외계인이 있어 그리고 외계인이 지구에 이미 왔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뭔가 실험을 하고 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심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아직 인간들이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만약에 뭐 교훈을 찾는다? 외계인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교훈을 찾는다? 뻥치지 마. 네,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컨텐츠와 그다음에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외계인들은 대부분 아마 소설과 신화의 짬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외계인을 찾기 위해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심해로 가듯이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외계인의 이야기로 변주한 게 되게 많구나.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외계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어떤 그 클리셰를 벗어나서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살펴보다 보면 조금 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나 이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변주를 하던 새로운 것을 쓰든 간에 이미 만들어졌던 창작물에 대해서 어떤 좀 예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만드는 이야기 또는 만들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창조적인 이야기는요. 본인 자기 자신을 얼마나 탐구했냐에 따라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카메론이 심해로 가듯이 네. 그렇게- 카메론이 심해로 간 이유는 본인의 취미가 심해였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또 다큐도 만들어요. 심해 관련돼 있는 영화 다큐 그다음에 자기 후배 중에 누군가가 심해에 관련돼 있는 바닷속에 들어가는 영화를 만든다. 그럼 자기가 거기 제작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자기가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에 관련해서 파다 보면은 어느 컨텐츠를 갖다 붙이더라도 그게 얘기거리가 나와요. 그럼요. 네. 사실 UFO라는 그 콘텐츠는 되게 방대하지만 상대적으로 USO는 좀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USO 얘기를 또 파고 싶어하는 분들도 아 그래 나도 그럼 심해로 가볼까?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실 수 있다는 거. 꼭 하늘을 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또 외계인이 왜 하늘을 날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걸 타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 베지타처럼요. 그렇죠. 네. 저 외계인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보다 많은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구나. 뭐 이 생각도 잠깐 듣기도 하고 네. 어쩌다 보니까 콘텐츠에 대한 이런 되게 원류를 찾아야 된다. 원료에 대한 존중으로 이런 되게 성토한 자리가 됐네요. 예. 다음 만물상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아 어렵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어렵다 어려워. 내가 볼 때 이 청취자분들 지금까지 들으면서 내가 도대체 뭘 들은 거지 싶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 만물상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다음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네. 그 외계 사실 그 어떤 저 인간이 아닌 것들에 대한 예를 스티븐 스필버그가 되게 호의적으로 다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반대로 다뤘어요. 아까 저 러브크래프트 일단 끄툴루 팔아보겠습니다. 크툴루. 크툴루 크툴루와 신화. 러브크래프트. 네, 보통은 끄툴루 신화라고 네, 표현했는데 그 사랑의 크툴루 신화 러브크래프트 네, 선생님. 아주 끔찍한 사랑. 사랑을 네. 끌어주는. 네. 그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만물상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상한 만물상정은 굉장히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느 지점에서 편집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네. 잘 편집해서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방송을 약간 좀 비정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3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나와서 방송하시는 분은 이제 그날 일요일 하루를 포기하셔야 되지만 저는 4일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약간은 이제 편집하는 시간이 좀 많이 모자라서 예, 앞으로는 약간 좀 비정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럼요. 뭐. 현대인한테 하루의 네. 포기란 일주일을 거기 매여서 다 바꿔야 되는. 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덕질을 못해. 덕질할 시간이 부족해. 나는 덕질을 계속해서 해야지가 뭐가 얘기도 나오고 컨텐츠도 쌓이고 새로운 얘기들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그 판타지 소설 보면은 마법사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거 있잖아요. 마법 스펠을 외우잖아요. 영창을 하잖아요. 사실 나는 덕질하려면 그렇게 마법은 아니지만 덕질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가지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릴 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 방송이 뭐 일주일에 뭐 환장특급만 나갈 수도 있고 2부가 같이 나갈 수도 있고 특별편도 같이 편성될 수 있고 약간은 좀 비정기적으로 나갈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에너제틱하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